반갑습니다. 김정진입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우연히 5월 5일 어린이날 때 제가 KBS 대전에서 그때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에 오면 항상 좀 마음이 푸근해지는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모님들, 자녀분들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또는 조부모님들, 요즘은 손자 손녀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상머리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저밖에 없어요. 밥상머리 교육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들하고 또 손자 손녀하고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제가 연구한 거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가 또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한국형으로 제가 만든 것들이 있으니까 소개도 해드려서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화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소개는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서원대 지금 융복합 학부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밥상머리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밥상머리 교육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각각의 집이 다 다른 모습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성경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좀 보면서 오늘 다양한 지식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눈으로 그냥 따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대표해서 같이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요거 읽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선생님이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만 앞서다 교육이 아닌 훈육을 하고 부모가 아닌 학부모가 됩니다. 어느덧 부모들은 아이를 다그치고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무서운 훈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우고 교생 실습을 거쳐서 그 어렵다는 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이지만 아무런 교육 없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교육은 아이의 인생을 100% 좌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올바른 선생님이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을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지금 코로나 시대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겠죠, 그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기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또 같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전에도 물론 집이 중요했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는 더 집이 이제 사실은 중요해진 시대죠. 그에 따라서 부모 교육이 또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부모들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 4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에서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죠? 두 번째, 코로나 이후 다른 바이러스가 오면 또 어떻게 될까? 세 번째, AI 시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에는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교육은 이제 어떻게 진화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지금 문명 전환기입니다. 우리가 농경사회가 있었고요. 그죠? 농경사회는 이전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도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기, 석기 시대죠. 구석기, 신석기 왔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청동기 가면서 농경사회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철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농경사회가 더 확장이 돼서 국가단위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8세기죠, 그죠? 18세기. 그 앞에 17세기. 그때 뭐가 생겼습니까? 영국에서 방적기가 발명이 되면서 결국 기계란 게 처음, 그죠?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게 이제 산업화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산업화가 우리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저는 산업화를 산 시대입니다. 근데 산업화의 끝자락에 살았던 거고요. 이제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산업화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문명, 바로 AI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AI 시대가. 이 AI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더 사실 당겨졌는데요.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 AI 시대라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2017년입니다. 골드먼삭스라고 하는 금융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창창한 기업이죠. 근데 골드먼삭스가 이 금융기업에 2017년에 켄쇼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 입사를 했어요. 그 입사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산 거예요. 샀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켄쇼가 600명의 트레이더는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TV 보면 나오죠, 그죠? 이 트레이더가 30일 동안 할 일을 이 켄쇼가 3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598명이 해고가 됐어요. 잘렸단 말입니다. 2명만 남겨두고. 2명은 왜 남겨뒀냐? 바로 이 켄쇼의 비서 같은, 켄쇼를 관리하는 인원 딱 2명만 남겨놓고 다 해고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냐면 2017년에 우리는 더 이상 금융기업이 아니다. 무슨 기업이다? 바로 인공지능 기업이다. AI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게 2017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이제 은행원이 예전에는 뭐 경영학 이렇게 뽑았잖아요. 요즘 엔지니어를 뽑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든. 은행원이 엔지니어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왜? 이제 그 은행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점포들이, 그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미국 5대 대학병원에 가면 우리가 뭐 존스 홉킨스라든지 우리가 이름 들을 만한 그 들으면 알만한 이 5대 대학병원에 가면 인간 약사가 없습니다. 한 명도. 왜 없겠습니까? 인간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이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를. 근데 AI는 실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싹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지금 그 요즘에 핫한 인물 중에 테슬라 자동차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차, 그죠? 그 테슬라를 이제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말고 그다음에 기업을 또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자기의 그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업을 지금 샀거든요. 작년이었어요. 작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AI 기업을 샀습니다. 8천억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업종이든 간에 AI 기업을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추세거든요. 근데 그 오픈 AI, 테슬라가 만든 그 오픈 AI라는, 테슬라는 물론 오픈 AI를 산 거지만 거기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이름이 바로 GPT-3입니다. 이름이 GPT-3예요. 근데 이제 이 구글에 들어가면 이 GPT-3하고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채팅을.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말로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한국의 조선일보 기자가 이 GPT-3하고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을.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그죠? 서면 인터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감정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기자가 GPT-3 인공지능한테 너 감정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GPT-3가 뭐라 그랬냐면 나 얼마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AI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나 AI 영화를 보고 울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울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인간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선일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GPT-3가 뭐라 그랬냐면 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왜? 인간은 정말 불쌍한 생명체거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공지능이 이미 자기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을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인공지능 수준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화 내용을
만약에 인공지능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대화 내용을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라고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튜링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튜링 1960년대인데 이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가 뭐냐?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모호할 때 판단할 수 없을 때 이 인공지능이 비로소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GPT-3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우리가 헷갈리죠, 그죠? 한 거예요. 튜링 테스트 통과한 겁니다.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걸 넘어선 거죠. 작년에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전에 MBC 그 김주아 기자라고 김주아 앵커라고 보셨을 것 같은데 김주아 앵커를 AI가 학습을 했어요. 말투, 그다음에 제스처 학습을 했는데 딱 10시간 학습했어요. 10시간. 그러니까 그 학습이란 건 뭐냐면 김주아 앵커가 그동안 뉴스 진행했던 거를 영상을 쭉 모아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에 이제 딱 꽂으면은 얘가 그거 보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10시간 딱 학습해가지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AI 앵커가 당연히 생긴 것도 똑같아요. 말투도 똑같습니다. 김주아 앵커가 그 작년 내내 MBN 채널에서 정오 뉴스를 계속 진행했었어요. 작년에 이게 실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아마 그 처음에 이제 그 멘트는 AI 앵커 김주아입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보신 분들은 당연히 김주아 앵커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옛날에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었던 배우가 살아서 그 영상을 학습하고 그대로 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인간과 인공지능이 모호해진 시대가 바로 AI 시대인 겁니다. 이제는. 자,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지성 이 책도 참 괜찮은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지성 작가가 이제 에이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이지성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미래 사회는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죠.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뭐다? 바로 인문학이라고 그랬어요. 인문학,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산업화 시대는 철학이 없어진 시대였어요. 점점 철학이. 그래서 철학가가 점점 없어져 버렸잖아요. 철학과 간다 그러면 취업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20년, 지금 10년만 봐도 한 10년 뒤, 20년 뒤만 봐도요, 철학가가 굉장히 인기 있는, 취업에 굉장히 유리한 학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들, 요게 지금 보시면 이게 기차예요. 트롤리 기차라고 해가지고 애들 장난감으로도 파는데 영국에서 처음 기차가 생겨났을 때 이 트롤리 기차입니다. 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 기차가 칙칙폭폭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직진을 하게 되면 지금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직진을 하게 되면 몇 명이 죽냐면 5명이 죽어요. 직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직진을 하지 않고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몇 명이 죽냐? 1명이 죽습니다. 1명이.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관사예요. 그럼 어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진을 가든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왼쪽으로 가신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 왼쪽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자,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죠? 자, 이 딜레마가 일상화가 되는 게 AI 시대입니다. 자, 제가 가정을 해드릴게요. 자율주행차 이제 요즘 막 다니기 시작하죠. 특히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다니고. 이 자율주행차는 운전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까? 아니죠. AI가 하죠. 자율주행차가 AI가 하고 있죠. 그 자동차가 실제 판매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그 자동차를 샀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사게 되겠죠. 자율주행을 사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로가에서 축구공이 통통통통 튀어나왔어요. 그러더니 어린아이가 축구공을 잡으러
막 뛰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100km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너무 짧아가지고 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핸들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날 때 보면 다 측면이잖아요. 핸들을 돌려서, 그죠? 핸들을 근데 돌리게 되면 왼쪽으로 돌려도 절벽이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절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를 멈춰서 나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지금 자동차는 그 판단을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자율주행차 시대는 누가 합니까? AI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AI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딜레마 상황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가 또는 인공지능이 중요한가, 그죠? 보행자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AI를 설계하는 사람이죠. AI 설계를 하는 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윤리,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버드, MIT, 실리콘밸리 이런 사립학교의 지금 교육 방법이 뭐냐? 바로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트리는 세 가지란 뜻이고 비움은 길입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길이 뭐냐? 바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문법학은 책을 읽는 겁니다. 읽는 거. 그 다음에 논리학은요, 그걸 읽고 이해해서 나의 논리로 만드는 거를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논리적이라고 하죠. 수사학은 그걸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말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트리비움은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말로 나누거나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리비움이라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죠. 아주 예전에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죠?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한동안 사라졌다가 AI 시대에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이에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 1월에 4차 산업혁명이 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뭐 단어는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단어가 이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 뭐라 그랬냐면 4차 산업혁명은 테크, 기술이 아니고 휴머니티, 인간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AI 시대로 대변되는 건데 이때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왜?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대비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워주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뭡니까? 바로 인성이죠, 인성. 이 인성을 키워주는 능력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슈밥이 사시라 그랬습니다. 사시, 창의성, 소통, 협력, 비판적 사고력. C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시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뭘 하나 빠뜨렸냐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성을 이제 빠뜨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시가 아니라 오시라고 합니다. 슈밥보다 제가 낫죠, 그죠? 네. 그래서 오시 교육이 참 중요해지는데요. 이 엘빈 토플러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요, 2001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요 이야기는 뭐 선생님들도 다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안 바뀌는 이유는 입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교육, 토론하는 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교육을 하는데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확산되지 않냐면 대학교 입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대학교 입시가 수능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게 수시고 정시는 학교 친구들하고 경쟁해갖고 이제 내신 성적으로 하는 건데 둘 다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많이 풀어야지 성적이 오르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랑 대입하고.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교육이. 자, 그런데요. 일본을 볼까요, 선생님들? 일본이요. 한국의 수능이 어디서 왔냐면 수능 시험이 일본에서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거를 좀 붙인 거죠. 그런데 일본은요. 작년에 수능을 전격적으로 폐지했어요. 이런 객관식 답이 이미 있는 걸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능이란 게 그런 시험은 이제 보지 않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뭘 도입했냐? 바로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대입 시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시험은요. 바칼로레아가 저기 프랑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신은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이런 시험입니다. 또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서술해 보세요. 자, 이런 시험이 무슨 문제를 많이 푼다고 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책만 읽고 생각 깊게 하고, 그죠? 대화하고 토론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적하고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갖고 들어왔는데 이 시험의 장점은요. 한국의 수능 점수를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가려면 미국 시험을 따로 봐야 돼요. 근데 이 국제 바칼로레아는 전 세계 2,500개 대학에 그대로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인정을 해줘요. 이 국제 바칼로레아를. 그래서 점점 더 뭐예요? 지구촌이 하나가 되듯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앱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앱 하나에. 그러니까 대입 시험도요. 지금 점점 동일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 보는 거 우리가 또 보고. 물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은 돼 있겠죠, 그죠? 예.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들어옵니다. 일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겠습니까? AI 시대에는 더 이상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 고르는 시험, 내가 새로운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본 거죠. 이렇게 이제 일본은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끝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에 아마 국제 바칼로 내년 대선 있죠. 대선의 공약사항에 저는 100% 들어온다고 확신합니다. 이 국제 바칼로레아가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약에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바뀌는 겁니다. 시험이.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또는 이런 교회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대입 성적하고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본의 교육 모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장소와 시대에서 살고 있나?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만물은 어떻게 기능하고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사회를 체계화할 수 있는가? 내가 지구에서 다른 생물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나, 너, 우리, 전 세계까지 아울러서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일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부터. 이게 삿포로 가이세이 중학교에서 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 이제 국제 바칼로레아 수업이에요. 우리가 체육 수업이라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잘해야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못해도 자기 생각 표현을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고요. 32단계의 소논문을 쓰는데 이 체육 수업에서 중학생이 문항을 잠깐 볼까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특정한 춤 동작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한지 서술하시오. 이런 거를 체육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특정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이 왜 아름다움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걸 가르쳐 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바칼로레아 수업인 거고요. 생각 수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조금 멀어갖고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다음에 장면을 조금 바꿔서요. 일론 머스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자녀가 5명입니다. 이 5 자녀를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율주행차를 만든 회사 사장이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있는데 뭘 가르치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만든 이유는 지금 학교는 미래에 필요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내가 만들겠다 해갖고 만든 게 학교 이름이 에드아스트라입니다. 에드아스트라. 이 에드아스트라의 모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AI에 지배당하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것. 요게 교육의 모토예요. AI에 지배당하지 않는 아이를. 아까 이지성 작가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입학 커리큘럼 모든 게 이제 비밀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학교라고 하는데 이 설계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일부 이제 뭘 하는지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좀 보면은 바로 31명이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뭐 성적 숙제 이런 건 없고요. 뭘 하냐?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 삼파술이라고도 하고 변증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말꼬리 잡기. 우리 말꼬리 잡기 굉장히 싫어하죠. 말꼬리 잡는다 그러죠. 왜? 말꼬리 잡으면 막히거든요. 질문하고 쭉 한 주제에 대해서 하면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기분 나쁘니까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꼬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하부르타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갔으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에드아스트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업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문제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 플레이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게임이 뭐 오락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작은 마을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데 그 공장은 주변의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장을 폐쇄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야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죠. 일자리 폐쇄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큰 문제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죠?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아까 뭐예요? 딜레마인 겁니다.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뭘 하냐? 이 에드아스트라에서 이런 아스트라 플레이 게임을 통해서 계속 딜레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걸 계속 찾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걸 하냐면 보시면 이 에드아스트라에 다니는 아이들은 AI에 지배를 당하는 아이들입니까? 나중에 아니면 AI를 지배하는 아이들입니까? 지배하는 아이죠. 왜? 이 31명은 전부 다 실리콘밸리의 임원 자녀들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회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AI를 지배하는 거예요. 얘들은 극소수죠. 극소수. 예. 보통 사람들은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 얘들이 뭘 하냐? 예. 끊임없이 AI 윤리, 딜레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인류가 곧 직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 토론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지금 에드아스트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들한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상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추구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그다음에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아까 일본의 교육 못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죠? 결국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5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다시 그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집이 교실이 또 됐죠, 그죠? 수도권에는 이미.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집이 교실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거. 세 번째, 제2의 코로나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 AI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 다섯 번째, 이 AI 시대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 뭐예요? 지혜의 시대. 지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흐름, 트렌드입니다. 이게 가고 있는 방향이죠. 거대한 방향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아까 전에 엘린턴 플라워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쓸데없는 교육 받고 있다고. 이게 바로 2001년이었는데
근데 엘빈 토플러가 답도 내놨어요. 답도. 이게 엘빈 토플러가 어디 뭐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2001년도에 우리 한국이 새천년, 전 세계가 새천년으로 갈 때 우리 한국에서 그 엘빈 토플러한테 엄청 큰 돈을 주고 뭘 했냐면은 용역을 맡겼어요. 국가 용역. 그래서 한국 비전 보고서를 써달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국가에서 김대중 정부 때. 예. 그러면서 이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교육 문제를 집었는데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제 이 국가 교육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인성과 지성을 함양하는 가정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이 가정 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면, 우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거는 그 캐서린 스노우 교수팀의 연구한 결과입니다. 각 가정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샘플로 설치하고 2년 동안 관찰했는데, 아이가 책을 자주 보는 가정이, 아이가 책으로 배우는 단어는 300개 정도였는데 밥상머리 대화,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1000개 이상이었습니다.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의 어휘력, 어휘가 고등학교 성적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이 그 캐서린 스노우 교수팀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연구를 했더니 가족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은 흡연 비율이 4배, 음주 비율이 2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자,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 한국에서 대입 시험 성적이 가장 높게 나오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그죠? 강남, 예, 대치동. 그런데 일본은요 시골 마을입니다. 아키타현, 시골 마을, 도쿄가 아니에요. 시골 마을 아키타현인데 항상 대입 시험 성적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대입 경쟁률이 더, 지금은 이제 2020년에 국제 바칼로레아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수능을 봤거든요. 경쟁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1억 2천 명,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 노보루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시골 마을에서 대입 성적이 높게 나올까 봤더니 가족 식사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마을만 유독. 그리고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부모와 아이가 활발한 대화를 하는 게 그 마을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이런 것들이 대입 시험 성적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아베 노보루 교수가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페이스북 창업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성공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너 어떻게 성공하게 됐니?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과의 대화와 토론으로 자기는 세상을 배웠다.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그죠? 주라기 공원 영화 만든 사람. 식사 시간에 항상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재미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입니다. 구글 아시죠? 뭐라 그랬냐면 식사 시간에 나눈 대화 덕분에 자기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성공 비결을 밥상머리 교육으로 다 꽂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이란 겁니다. 유대인.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인 부모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두 공통적인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그래서 실천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부모라면 누구나 하브루타,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대화 토론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집에서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브루타가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공부하는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서 앉아갖고 막 수다 떨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몰랐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흡수가 되죠, 그죠? 예,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브루타가. 그래서 이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성공 비결을 다 하브루타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1,450만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 인구 정도 되죠, 그죠? 많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만 보면
8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만 보면. 근데 이 작은 인구가요. 500대 전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창업 수가 유럽 전체하고 맞먹습니다. 이 적은 인구로. 그다음에 노벨상이 무려 지금 약 230개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죠? 네, 노벨 평화상 하나. 그것도 뭐 발명이나 발견으로 받은 건 아니고, 물론 평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왜 노벨상을 많이 탈까? 그 어떤 비결이 있겠죠, 그죠? 비결이. 그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 하브루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하브루타가 유대인들이 하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이제 나름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건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3년으로 가야 됩니다. 기원전 63년으로 그걸 밝혀내려면,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그때부터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우리 강제 이주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있죠. 유대인들 키워드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돈, 교육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잘 버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그죠?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야, 유대인 너희들은 재산 상속을 하지 마. 그래서 재산 상속 금지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재산을 못 물려주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고민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뭘 물려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인구가 적습니다. 지금도 적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 한국 인구가 한반도 전체 다 해서 지금 한 8천만 명 되죠. 남북한 다 합치면 100년 전에 한국 인구가요 1000만이 안 됐어요. 100년 전에가.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아봐야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근데 그 몇만 명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금방 뭐 2세대 3세대 가면 없어져 버리겠죠. 소멸돼 버리죠.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만든 게 이 하브루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여기 짧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건데, 한번 영상을 한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프리카의 검은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한다. So here I am in Uganda. I'm on a truck. It's like a kind of public transportation here. It's like a bus. And we're on our way to one of the few black Jewish communities in Uganda. The one we're going to is in Mbale. It's actually the headquarters of the black Jewish community in Uganda. And we're really interested to see what the studying style is like there. So we're visiting a Jewish school. Let's see what it's like. 이곳에는 우간다 유태인들이 유태인적인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며 모여 살고 있다. 이들의 외모는 전형적인 흑인이지만 다른 유태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유태교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학교 조회 시간에는 하티그바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는데 전 세계 유태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다. 이들 아프리카 유태인들의 뿌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So you guys are all Jewish, right? Yes. And are your parents Jewish? Yes. All of you? How about your grandparents? Were they Jewish? Grandparents and Your parents? Uganda. They were all Jewish? Yeah. Cool. Great. We're supposed to wash, so we just go for prayers. After prayers, we just come home and we eat our food, which we prepared the last night. 현재 이 마을에는
500명의 우간다 유태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Food for his father. He was not taking the opportunity. 매주 화요일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유태인의 토론서 탈무드를 공부한다. You know, instead of going into the bushes, we are going to break ourselves into groups, maybe 4 groups. A discussion of about 10 minutes amongst the group. 몇몇이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더니 경전의 내용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날의 주제는 축복에 관한 것이었다. Like I still stick on it that the blessing is the advice, the light that you give to someone because everyone has opportunities. If I use a car to go to town, a car is very, very good. But how I use it to go to town makes it. 그들은 질문과 대답으로 토론을 펼쳤고 때론 열띤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들의 토론 방식은 세계 다른 나라의 유태인들의 공부 방식과 매우 흡사했다. 이런 공부법은 이 마을에서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흑인 유대인은 거의 처음 보셨죠, 그죠? 흑인 유대인.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아프리카까지 걸어와서 우간다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도 유대교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죠. 무려 2000년이 흘렀는데, 그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그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기원전 63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망했는데 지금 고조선 언어가 남아 있습니까? 없죠. 고조선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했는지 우린 몰라요. 지금. 근데 그때 2000년에 망했던 저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고조선보다 훨씬 작았어요. 영역도 인구도 훨씬 적었고 그런데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쟤네들이 똑똑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하부르타라는 이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지식과 지혜를 넣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학습 효율성,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학습 효율이 뛰어나냐 연구를 했더니 그 공부 방법을 7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부 방법 7개 그룹으로 나눠서 다음 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똑같은 걸 공부하게 하고 똑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5점짜리 공부 방법이 바로 강의 듣기였습니다. 강의 듣기. 강의만 계속 주입식으로 하는 게 5점이었고요. 10점이 읽기고요. 그다음에 이러닝 듣는 거 뭐 70%가 체험학습, 경험학습이고요.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서로 설명하는 거, 우리 하부르타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 높은 거를 자녀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설명하면서 배우는 방법을.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이 기원전 63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왔는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서양 문명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서양 문명은 오늘날 2가지 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뭐냐? 헬레는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문화, 문명,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근간이죠. 그리스 문명은, 그죠?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삼파가 뭡니까? 삼파. 아이 낳는 거 도와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한테 그 삼파라고 하냐면 서양 문명, 즉 그리스 문명을 낳은 사람이 아니라 낳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삼파라고 합니다. 근데 삼파술이죠. 이 술이 뭐냐? 바로 대화술인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꼬리 잡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뭐예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나 던졌어요. 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뭘 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의했습니까? 강의하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지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행복하니?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행복하냐?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꼬리를 잡고. 그렇게 한 6번 정도 내려가면은 그 청년이 막혀요. 말문이. 대답을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자,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무지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무지의 자각. 그 막히는 순간이. 그러니까 무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자각. 스스로 깨닫는 거죠. 무지의 자각.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쭉 받아보니까 무지의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란 것을 찾아보는 거죠.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질문식 대화법인 겁니다. 그래서 테스형이 중요한 거예요. 테스형이.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뭘 했냐? 바로 가정에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공부 방법으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질문식 대화법을 삼은 거고요. 두 번째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축은 뭐냐면 바로 헤브라이즘이란 겁니다.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명입니다. 헤브라가 유대인이거든요. 자, 이게 오늘날 어떻게 여기 종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이 헤브라이즘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 신본주의입니다. 신이 최우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걸 뭘로 완성하냐? 바로 탈무드, 이 토라라고 하는 탈무드와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해서 신본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헤브라이즘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한 손은 이렇게 선서하죠? 오른손 들고 선서를 하죠. 한 손은 어디에 얹습니까? 성경에 얹잖아요. 그 성경에 왜 얹습니까? 나는 헌법 할 때 선서하듯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손은 성경에 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성경의 교리를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예전으로 치면 로마 제국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이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신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같이 대화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알고 계시던데 우리 학교 가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 있고, 그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성직자 학교에서 온 겁니다. 성직자 학교에서. 중세 시대 때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찾게 됐고 우후죽순으로 막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교양도 가르치고 글쓰기도 가르치고 했던 게 오늘날 대학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입니다. 그게 108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학교 문양을 보면은 그 문양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직자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그런 대학, 지금의 우리 이런 학교 교육기관, 그 다음에 클래스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하는 것도 다 성직자 학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들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보세요. 서양 문명을 낳았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핵심인 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밥상머리 교육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위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문명을 탄생시킨 그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자기네들 밥상머리 교육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이 전 세계 30% 가량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을 이어갔고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 뺏긴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고조선이 망해가지고 저기 중국에 예를 들면 뭐 지린성에 살다가 자기네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한반도에 갑자기 내려와서 야, 옛날 여기 우리 땅이야 하고 밀어낸다면 우리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해냈습니다. 자기네들의 언어를 지켰기 때문에, 문화를 지켰기 때문에. 그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지킨 거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 어디죠? 한반도죠, 그죠? 그래서 이 한반도 우리 고인돌, 비파형 동검으로 상징되는 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무려 2200년을 갔는데 이거는 우리 주장이 아니라 중국 사서에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당군이 이제 47명인데, 자, 신라로 가면은 992년을 갔어요. 신라에 갔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705년을 갔습니다. 고구려가 705년을 갔고요. 그 다음 백제가 678년 갔고요. 가야가 350년. 그 다음에 고려가 474년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518년 갔어요. 518년.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선생님들, 제가 우리나라 역사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네. 여기 아마 중국 분이 계시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중국 분이.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생겨서 가장 오래 존속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들어보셨죠, 그죠?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450년 갔습니다. 대략, 그죠? 근데 2등이 어디냐? 중국에서 바로 청나라입니다. 지금 중국 생기기 직전, 우리 조선 시대 때 거긴 청나라였잖아요. 청나라가 두 번째로 오래 갔거든요. 350년밖에 안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가 350년 갔거든요. 가야가. 근데 우리가 가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역사가 짧아서 우리가 잊혀졌다 그러잖아요. 중국 가면 2등인 거예요. 중국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나라가 한 번씩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오래 존속된 나라, 고조선은 빼고라도 신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가던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지금도 있어요.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1200년 갔거든요. 지금도 잉글랜드, 1200년 전에도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가 있고, 두 번째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쪼개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신라가 두 번째. 그렇게 오래 이제 우리가 갔었고요. 그런데 정체성 보존 다 실패해 버렸어요. 신라어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신라어가. 오히려 일본에 가면 신라어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왜? 신라가 망하고 많은 신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일본어에 신라어가 일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정체성 보존에 실패하고 융합되고 동화돼 버렸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왜 유대인들한테 이 하부르타라는 밥상머리 교육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생존 전략. 자, 보십시오. 자기네들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해서 성경으로 아이들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했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 역사를 기록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네들의 언어를 계속 그걸로 해서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 때 집에서 대화를 하니까 학교에 가면 내가 독일어를 배우더라도 집에 오면 부모들하고 계속 유대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언어를 보존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죠? 36년 겪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렸었습니다. 한국말. 그리고 한글 잊어버렸죠.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문해교육이었습니다. 한글을 알려주고 한국말을 알려주는. 우리가 36년밖에 안 겪었는데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100년 갔었으면 제가 무슨 지금 언어로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일본어였을 겁니다. 아마도. 식민지가 100년 갔었으면.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 밥상머리 교육했는지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차이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하고 요거 넘어가 버렸구나. 보시면 세계 학업 성취도 보시면요, 세계 학업 성취도 이게 OECD에서 3년마다 측정하는데요, 우리가 늘상 1위에서 3위 정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9위 정도예요. 1등하고 39위는 차이가 많죠. 15세 기준입니다. 이게 15세 기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5세 기준 때 월등히 뛰어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15세 기준은 지식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암기식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그런데 평가가 높게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행복지수는 우리가 쭉 내려가죠. 그리고 특히 성인 학업 성취도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을 가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유대인은 230개예요. 저는 이 차이를 세계적인 밥상머리 교육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주입식 경쟁교육,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대화, 토론,
토론을 하니까 남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니까 협동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교사가 되니까 학교 가면 또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요, 세계 10대 부자만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유대인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70%가 유대인인 거죠. 그죠? 세계의 부와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부자 순위는 이런데 기부 순위는 어떨까요? 기부 순위. 10대 기부자 중에 10명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발명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죠. 그죠? 지금 이런 전등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여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비판받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아이비리그 교수 40%가 유대인이고요, 하버드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자, 요건 넘어가고요. 하버드에서 근데 하버드에 왜 유대인들이 많이 가냐, 그리고 왜 하버드 교수가 유대인이 그렇게 많냐, 이거는 교육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뭘 가르치냐, 거기서 바로 글쓰기, 대화하기, 토론하기를 가르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트리뷴입니다. 글쓰기, 대화하기, 토론하기. 자, 아까 그 영상 제가 이제 금방 넘겨버렸는데 요즘에 핫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있죠? 이준석 이 대표가 하버드 컴퓨터과를 나왔어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거 있죠? 동기동창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 사실은 원래 페이스북 창업할 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준석이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때는 왜 한국의 싸이월드라고, 예전에 싸이월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페이스북하고 사실 똑같아요. 기능 월등히 뛰어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준석이 친구 거절했었는데, 그런데 이준석 이 친구가 그 서울에서 외고를 나왔었는데 카이스트의 컴퓨터과에 친구들이 많이 갔었어요. 카이스트 컴퓨터과에. 자기는 운 좋게 이제 그 이준석 그 친구가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건데, 카이스트 컴퓨터과를 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하버드를 간 겁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카이스트를 가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과학고등에서 내신이 안 나오니까 하버드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글쓰기 에세이를 잘 써가지고 간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좀 비교해봤더니 하버드 컴퓨터과 나온 친구랑 카이스트 컴퓨터과 나온 친구랑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비교해보니까 컴퓨터 지식은 어디가 더 뛰어날 것 같습니까? 카이스트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에서는요, 그 교육 과정에 100 중에 80%를 컴퓨터를 가르쳐요. 컴퓨터 지식을 가르칩니다. 20%를 인문교양을 가르칩니다. 인문학을. 그런데 하버드는 반대입니다. 컴퓨터는 20%밖에 안 해요. 교육 과정에 80%가 글쓰기, 대화하기, 토론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하버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만들죠. 그네들이 위대한 기업을 만들면 카이스트 졸업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죠. 컴퓨터 지식은 월등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 그래서 이 글쓰기, 대화하기, 토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 중퇴율을 보면 100명 중에 44명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이게 이제 1년치 통계가 아니고요, 22년치 통계입니다. 22년치 통계인데 좀 되긴 했지만 100명 들어가면 44명이 중도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 이 영상은 제가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중도에 많이 나올까?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수능 만점자 4명한테 물었는데 만점 받은 비결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는데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성질 교육을 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중학생,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불쌍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요.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문제를 계속 문제집만 풉니다. 집에 오면은. 그렇게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도 공부가 너무 싫었다는 거죠. 수능 만점자들도. 이게 뭐 공통적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다 보니 청소년 행복 지수가 우리가 세계 꼴찌고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 청소년 자살 원인은 뭘까요?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청소년 자살론을 조사하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래프. 1위 원인이 중학생은 무려 거의 50%에 육박하는 건데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이 학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1위 원인이요. 여기 부모 갈등입니다. 부모 자녀 갈등. 이게 청소년 자살 원인의 1위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작년에 국정감사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할 때 오픈된 자료입니다. 오픈 안 되다가 오픈된 자료인데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한 아이들 심리 부검을 했습니다. 일반 부검은 뭐예요? 육체 부검이죠, 그죠? 원인을 육체에서 찾는 거고 심리 부검은 그 죽은 사람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부모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왜 자살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무려 56%가 부모하고 자녀 갈등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부모 자녀 갈등 문제가 중요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자녀 갈등 문제가 우리가 청소년 자살을 낳았잖아요. 실제로 그건 통계에서 드러났죠. 근데 이 청소년 자살 어디서 올까요? 보면 사교육 문제에서 많이 옵니다. 사실은 사교육 문제, 그 학업 갈등이 좀 많이 크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낳냐면 노인 빈곤 문제를 낳습니다. 노인 빈곤. 젊을 때 벌어서 아이한테 가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낳고 노인 빈곤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낳습니까? 바로 노인 자살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OECD에서 측정하는데 매년 48%입니다. 100명 중에 48명의 노인이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불행사회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끝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뭐와 만나냐? 부모 자녀 갈등 문제하고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보고요. 제가 원래 밥상머리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잘 받았냐? 잘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밥 먹을 때 조용해라, 그죠? 씹는 소리 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똑같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게 됐냐면 원래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학문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전공한 사람도 없고. 근데 왜 이걸 제가 하게 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제 얘기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직접 하실 거를 알려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부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주말 부부면 아이들하고 사이가 어때요? 좀 서먹서먹해지죠, 그죠? 그리고 제 성격이 좋아 보입니까? 잘못 보신 겁니다. 제가 성격이 사실은 되게 급해요. 급하고 까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째 딸하고 제가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딸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여기 내성적인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성적인 애들한테 이게 질문을 하면 대답 빨리 합니까? 대답 빨리 안 해요. 한참 있다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성격 급하면 막 뭐라고 하거든요. 빨리 대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이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고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참 전이죠. 지금 중2니까 공개 수업에 갔었는데요. 학교 공개 수업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막 대답하려고 막 하거든요. 그 나이 때만 해도 10살 때니까. 근데 우리 딸만 손을 안 들더라고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이제 모둠 수업 한다고 그래갖고 3명, 4명 나와가지고 그 시 읽고 율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 차례가 돼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공책 들고 나오더니 요 다른 친구 3명은 같은 조인데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공책을 계속 가리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굉장히 내성적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얼굴을 가리고 싶었죠.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날 뭐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 와이프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뭐 그랬었거든요. 이때가 제가 사실은 그 유아교육과 교수였어요. 제가 학교 가면 유아교육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는 완전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늘 사실은 이제 불편했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겁니다.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영어 학원, 우리 딸내미의 영어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숙제 공책이었습니다. 숙제 공책. 그 학원에서 준 거. 그 뒷장 딱 넘기면 조개 있었는데 저게 말풍선. 우리 만화 말풍선 그 글 쓰잖아요. 그래서 말풍선에 낙서라고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썼냐면 잘 안 보이시죠?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어는 싫지만 해야 하는 거. 유유라고 적었어요. 안 좋다는 거죠. 영어는 꿀잼이 절대 아니야. 꿀잼 뭐예요? 완전 재밌는 걸 꿀잼이라고 하는데 꿀잼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영어 노잼, 재미없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여기 온 걸 안 환영해. 나도 싫어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영어 숙제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단한 메모를 기록해요 되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싫어요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른말 고운말 사용해요 하니까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싫어요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불만이죠. 이게 세상이 불만인 거예요. 세상이 10살 아이가 딸 그것도 여자애가. 예. 그래서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고 어디를 갔냐면 바로 아버지 학교 간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입소를 했죠. 입소해가지고 이제 뭐 와이프 불러라 그래서 와이프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반성문 쓰게 하거든요. 가면 예, 반성문 쓰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죠.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동기부여가 쫙 된 거예요. 아, 이제 딸한테 잘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약발이 한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예, 약발이.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됐는데 뭘 해야 될지 그 정확한 스킬 이걸 알려줘야 돼.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부터 잠깐만요. 부모교육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거고요.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강좌 있으면 제가 듣고 뭐 EBS 프로그램이면 듣고 육아도서 뭐 제가 육아도서 하여튼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고 뭐 보고서 논문 뭐 이렇게 쭉쭉쭉 했죠. 이렇게 읽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까 무지의 자각. 예, 제가 무지의 자각을 한 겁니다. 바로 한국에 밥상머리 교육이 없구나. 체계적인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하부르타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육아도서를 많이 읽어보면 하부르타가 좋다 그래요. 예, 하부르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K 하부르타라는 책을 작년에 썼는데 책 제목에 하부르타만 달아도 책이 잘 팔려요. 밥상머리 교육으로 책 제목 달면 안 팔려요. 예, 안 팔려요. 근데 하부르타라는 이름으로 달면 엄청 팔려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K 하부르타를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역시나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부르타를 그래서 뭐지? 하부르타가 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부르타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하고 성경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 이걸 좀 하다가 제가 사실은 좀 포기했어요. 2달 만에. 왜 포기했냐면 특히 탈무드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탈무드는 이렇게 얕게 보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깊게 보면은 이 탈무드는 누가 만들었느냐면요. 유대교 종교인이 바로 랍비입니다. 랍비가 만드는 거예요. 랍비가 이 책을 탈무드를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평생 읽어도 못 읽어요. 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유대교의 어떤 좀 단점 중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사실 뭡니까?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하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 내가 한국형으로 내가 밥상머리 교육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뭘로 했냐면 이게 밥상머리 교육 오래 존속이 되려면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매주 또는 매일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거리가. 그죠? 그 대화거리를 명문가들은 제가 명문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명문가들은 어디서 찾냐? 주로 신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그래서 신문 한 토막을 읽고 그냥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주말에 집에 와서 한 30-40분씩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 딸이 오더니 아빠 토론하자 그러더라고요. 딸이 저하고 말을 하기 싫어했던 애인데 먼저 와서 3개월 만에 시간적으로는 한 12시간 정도 지났던 겁니다. 아빠 토론하자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거 저희가 내일 아침에 이제 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못하면 일요일 아침에 하고 매주 1시간씩 제가 집중 대화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제가 지속을 해왔고요. 6년 동안 그거를 제가 이제 책으로 많이 내기도 했었는데 우리 집이 완전 가정의 문화로 정착을 했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는 이제 바빠서 매일은 못해요. 매일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주
한 30분씩만 하셔도 굉장한 밥상머리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뭐 교회 오고 나셔갖고 집에 가신 다음에 바로 아이들하고 뭐 성경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발명한 지혜톡톡이라는 앱으로 하셔도 좋고요.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 방법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으로 하죠. 교재 성경 가지고 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저는 최고의 발명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없었다면 하부르타는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집은 많이 하고 어떤 집은 바쁘니까 조금 하고 조금 하는 집은 조금 하다가 세대 건너가면 안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갖고 다음날 토요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잠은 잡니다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때 예배도 드리지만 바로 하부르타를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슈 이런 것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매주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때. 그러니까 하부르타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새학기 때 밥상머리 교육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되니까 애들이 반장 선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6학년인데 그때 당시에 반장 선거 나가겠다 그래서 뭐 막 준비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다음 그날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반장 선거 날 우리 아들은 그날 떨어졌어요. 반장 선거 떨어졌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딸이 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반장 선거를 나갔대요. 나갔대요.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엄마한테도 얘기 없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몇 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0표를 받았대요. 0표를. 그래서 왜 0표냐? 네가 찍으면 되잖아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자기를 찍으면 된다는 말을 안 해줬다는 거야. 선생님은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찍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다른 애를 찍었다는. 그래서 0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0표를 나왔으니까 내성적인 아이.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 그 눈빛을 보고 사실은 그날 되게 눈물이 났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겠습니까? 제가 아이하고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생겨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학원 다니기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학원 다니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아빠가 말빨이 세가지고 다 아빠가 결정하거든요, 우리 집은. 그래서 다 저한테 옵니다. 뭐 놀러 가도 되냐, 뭐 하냐, 다 저한테 허락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원을 이제 끊어줬고요. 이게 바로 이제 2017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작아서 잘 나오진 않는데 제가 그때 왜냐면 영어학원을 오래 보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끊기게 되면 이게 뭐 어떡하냐 막 이래갖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제안서까지 써오라 해갖고 제가 받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2017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원을 계속 안 다녔어요. 사실은 이때 끊고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하다가 원래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서 수학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딸이 영어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영어 책을 빌려가지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되면서 영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EBS의 그 초목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그냥 혼자서 동화책 읽고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좋아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해리포터도 영어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영어책으로 읽기도 했었고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재작년입니다. 이게 애들이 재작년이니까 우리 딸이 6학년 때고 아들이 4학년 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같이 총균세, 사피엔스 뭐 이런 책을 읽었었거든요. 이게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입니다. 근데 이 책들을 이제 그때 이제 방학 때 쭉 읽었었는데 굉장히 책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른들도 있다가 포기한 책인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아이들이 이제 물론 권유해줘서 읽었습니다. 근데 권유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못 읽죠.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어봤습니다. 이해하냐 하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서 현재까지 왔는지 인간 진화에 대한 책입니다. 총균세 사피엔스가. 총은 무기, 균은 세균, 쇠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총, 균, 쇠 이게 우리 인간을 진화시켰다. 현재까지 이런 건데 인간 진화의 역사인데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게 됐냐면 결국은 인간의 원리, 세상의 원리인데 매주 제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뭘 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원리에 대한 책들이, 세상 원리에 대한 책들이. 자, 이게 바로 밥상머리 인문학인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인 그럴문, 배우락, 사람 배우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최고의 인문학은 선생님들이 살아온 그 지혜, 경험들을 아이하고 나누는 게 최고의 인문학인 겁니다, 사실은. 네. 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국판 탈무드를 만들었는데요. 예.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었고 저는 지혜 톡톡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를 아이들하고 토크 할 수 있게끔 지혜 톡톡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금방 넘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발명을 했었고요. 5년 동안 해서 이제 제가 지금도 아이들하고 밥상머리 교육 그 대화 토론하면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사실 녹음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전사해서 책으로 펴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교육학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여러 가지 수업법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융합해서 만든 게 바로 K 아브루타, 우리 한국형 아브루타죠, 그죠? 요거를 요런 원리로 제가 발명하기도 하고 특허도 냈어요. 근데 이거 뭐 돈 벌려고 특허 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 거 아이디어다 알고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한국판 탈무드인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거 이제 감수도 해주셨고요. 이 지혜톡톡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드릴 텐데 몇 가지 제가 이 10계명 K 아브루타 밥상머리 10계명 중요한 거 몇 가지 10가지를 제가 시간 제약상 다는 못 알려드리고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지혜톡톡까지 알려드리고 제가 11시 35분에 끝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분 남았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명문가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의 일과 고민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 집에 빚 있고 이러면 애들한테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요, 특히 명문가들은 부모의 일과 고민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들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고민을 알려줘요. 그리고 소통이 되죠. 우리 집이 뭐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전에는 제가 이거 책을 봤었을 때도 이게 과연 좋은 걸까? 과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오더니 주택담보대출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문에 주택담보대출, 우리 애들이 신문을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집 빚이, 제가 아파트 사는데 빚 내갖고 샀으니까요, 빚이 7천만 원이다 우리 집이. 이게 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다.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씩 갖고 있고, 제가 와이프랑 그 맞벌이 하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지났어요.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직업 이야기가 하게 됐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너 나중에 그 돈 벌면 뭐 할 거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대출금부터 먼저 갚겠다. 돈 벌어서 나중에.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 끝났어요. 선생님들 부러우시죠,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요때 딱 그 머릿속에 스파크가 튄 거예요. 명문가들이 왜 그 고민, 일을 자세히 알려줄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그 다음은 뭐 할 거냐? 야, 대출금 그래, 좋다.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팽이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 팽이 말고 요즘 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그 팽이에 엄청 꽂혀가지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팽이보다 뭐예요? 우선이 대출금부터 먼저 갚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갖고 한 달에 얼마씩 갖고 있는 거, 140만씩 갖고 있는데 그걸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중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인데 우리나라가 빈곤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 48%의 노인분들의 자식들이 전부 다 빈곤을 겪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 도와주거든요, 부모들을.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서요. 부모의 일과 고민을 자세히 안 나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매주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 교회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주말에 한 30분씩 시간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내성적인 아이들, 특히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사실은 딸 때문에 하게 됐는데 진짜 고민이었어요. 딸의 그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스피치 학원을 보낼까 뭐 등등 엄청 고민을 했는데 딴 거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칭찬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말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어릴 때 말 더듬이었습니다. 말 더듬었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데다가 내성적이니까 얼마나 말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친 사람이 누구냐? 엄마였습니다. 뭐 했냐? 집에서 신문 읽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케네디한테 발언권 주고 뭐라도 하나 얘기하면은 하이파이브 해주고 칭찬해주고 했거든요. 그게 말이 길어져서 달변가가 된 겁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자, 이거 이제 책 읽는 습관인데 책 읽는 습관은 제가 아이들 참 중요한데 책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같이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많이 읽는 시간을 같이 해주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휴일에 도서관 데려가서 아이들하고 한 반나절 정도 가는 거. 처음에는 안 읽습니다, 아이들이 잘. 근데 한 2달 정도 가면은 뭡니까, 아이들이 환경 자체가 책을 읽으니까 읽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한 방학 때 여기 지금 자녀들 저기 친구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는 애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제가 방학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해리포터 같은 거 영화로 일단 보여주시고 시리즈가 7편입니다. 쭉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냐, 재밌다 그래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가가지고 해리포터 책을 빌려와서 24권입니다. 한꺼번에 다 빌려주면 질리겠죠. 한 권씩 빌려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읽어요. 왜 읽냐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제 그게 그려지겠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책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법들, 또는 만화책 같은 것도.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삼국지 물어보더라고요. 장비가 누구냐, 유비가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 알려주다가 도서관 가서, 그때 코로나 전이었는데 일본 사람이 쓴 그 삼국지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31권이었습니다. 그걸 빌려줬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더라고요, 삼국지를. 그 다음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이문열 삼국지를 빌려줬습니다. 읽더라고요. 왜? 만화 삼국지를 봐가지고 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이문열 삼국지는 어렵거든요. 옛날 말이라 가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삼국지를 읽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가지고 아이들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톡톡으로 가면 이제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게 지혜톡톡 앱입니다. 앱.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시죠? 제가 왜 앱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책으로 하면은 책은 사야 되잖아요. 그죠? 제 책을 뭐 사라 그러면 누구나 다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다 들고 다니시니까 무료입니다. 심지어 광고도 없어요. 지금 2만 명 쓰고 있거든요. 2만 명. 광고 넣어달라는데 안 넣어줬어요, 제가. 번잡을까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앱에서 지혜톡톡 치시면 됩니다. 앱 다운받는 데 있죠, 그죠? 다운받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지혜톡톡 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15개, 저기 우리 어린 왕자 컨셉으로 잡았는데 인성, 소통, 협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뭐 진로 직업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안 키워주시면 집에서 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 다음에 명화, 여러분들 그림 있죠, 그림, 명작들 그림. 여기 들어가면 명화 누르고 들어가면은 그림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유명 그림이. 그러면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그 그림이 나오고 밑에 질문이 뜹니다. 그럼 그 질문으로, 우리가 질문 만드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질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 질문거리가 있어야지. 그 질문이 자동으로 떠 있습니다. 그 질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15개 카테고리에 사진이 한 1,500개가 있고요. 질문은 훨씬 많겠죠. 몇천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3,000개 이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한다 하면 제가 하나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친구들끼리도 써요. 친구들끼리도. 제가 우리 학생들 그 강의 교과목 중에 하부르타를 하거든요. 명저 하부르타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배우더니 이 지혜톡도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도 하더라고요. 이거 술 먹기 게임. 여기 질문 띄워놓고 가장
좋은 그 창의 있는 질문을 하면 얘가 술을 안 사는 거야. 돈을 안 내는 거지. 이런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들끼리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만 제가 일단 알려드리면 이게 인성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왼쪽 그림이 딱 떠요. 사진이 100개가 뜹니다. 제가 왜 열면 다 사진만 보이게 했냐? 예. 만약에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진만 있어요. 들어가면 일단 그럼 사진을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보고 사진 하나 골라봐. 우리가 상담 받으러 가면 그림 그려보라 그러고 사진 카드 깔아놓고 사진 뽑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마음을 쉽게 끄집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만 넣은 거예요. 누르고 들어가면 만약에 아이가 빵 사진을 골랐어요. 지금 빵이 떠 있죠,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빵 사진 밑에 뭐가 있냐면 질문이 떠 있어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 바로 네가 오늘 급식 도우미를 하는데 친한 친구가 빵을 2개 달라 그래. 원래 하나만 줘야 되는데, 그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인성이 뭡니까? 배려죠. 타인을 배려해줘. 내가 2개 주면 다른 애는 하나 못 먹거든요. 그죠? 이런 질문들, 인성하고 연계된 질문들이 여기 떠 있습니다. 인성에 들어가면. 그러면 질문이 300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인성에 관한 질문이. 그런 걸 부모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이건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한번 바로 해보세요. 감정에 들어가면 감정 카드가 쫙 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너 오늘 어떤 감정이니?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여기서 하나 골라봐.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로 물어보면은 단답형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미안함을 골랐어요. 그러면 거기 질문 대화방법이 다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왜 미안한 걸 골랐어? 하면 이제 아이가 그날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아빠도 하나 고르고 엄마도 하나 고르고. 그럼 뭐예요? 서로의 기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 기분 이유가 있겠죠.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진로에 들어가시면 직업진로 선생님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직업 알려주는 거 어렵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직업진로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여기 들어가면 직업이 무려 4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면서 아이한테 네가 마음에 드는 요즘에 관심 있는 직업을 하나 골라봐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아이가 하나 고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밑에 보면 질문이 떠 있고요. 직업에 대한. 그 다음에 직업 정보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정보.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쭉 보면 아이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 직업 진로까지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고요. 지혜톡도 무료로 앞으로도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인데 이 사람이 다윈은 우리 육체적 DNA 그죠? 그걸 얘기했고 이 리처드 도킨스는 뭘 얘기했냐면 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들어보시죠? 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요즘에 애들이 사실 밈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남기는 것은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육체적 유전자는 이미 줬죠. 그죠? 아이한테 벌써 내려갔죠. 아이가 아이를 낳는 순간. 2번째는 뭐냐? 밈이란 겁니다. 밈은 뭐냐면 밈은 생각 DNA입니다. 생각 DNA.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DNA를 우리가 아이한테 전수를 한국 사회는 잘 못하죠. 체계적인 그 밥상머리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자, 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단군 신화는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5,000년 전에 누가 그 이야기를 지어냈고 우리의 뇌를 통해서 계속 전수가 된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게 밈인 겁니다. 이런 게. 생각 DNA가 계속 전수되는 거. 그런데 밈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수할 수 있냐? 바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각 DNA까지 아이한테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명문가들이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밈을 아이들한테 전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소통, 자주 이야기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니까 협력정신, 결속력이 생기는 거고 결국은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겠죠. 부모하고 친하게 되니까. 아까 청소년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부모 갈등이었습니다. 부모 갈등. 그 다음에 지혜는 당연한 거고요. 생각 DNA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 밈이 아이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 이게 모든 명문가들 특징인데 선생님들이 자녀들한테 해주죠. 그럼 이 밥상머리 교육한테 누구한테 내려가겠습니까? 나중에
손자녀 체화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이 밈이 전수가 돼서 결국은 손자녀한테 내려가고 우리가 명문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문가란 것도 결국은 누가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밥상머리 교육을 쭉 얘기해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위대한 유산으로 돈을 남겨주면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돈이 아니라 위대한 유산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남겨주시면 그게 선생님들의 자녀들한테 내려가고 그 자녀가 또 손자녀한테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유산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지혜톡톡 많이 쓰시면서 아이들하고 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